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인정을 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모두 문재인 대표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먼저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했을 그 당시 2010년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 어떤 입장을 내놨었는지 이걸 봐야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야당이 지금 천안함 폭침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과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제 의뢰에 의한 외부 수정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었는지 정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핵심 자료들은 철저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의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를 짜맞추듯 발표한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안함 문제는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뭔지 많은 분들이 그 속내까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아까 화면에 좀 여러 명이 지금 나왔어요. 야당의 지도부 그리고 또 뭐 현역 자치단체장도 있고 중진 의원도 있고 원내대표를 지낸 분도 있고 대표를 지낸 분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이 쭉 과거에 천안함 발표,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해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만 폭침이다,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야당 전체가 바뀐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바로 궁금한 포인트인데, 저분들, 화면에 등장했던 저분들이 입장을 혹시 바꾼 적이 있습니까? 바꾼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 분이 지금 나왔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전직 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냈죠. 그리고 최문승 강원도지사, 지금까지도 어떤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폭침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당대표에 도전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정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가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이 폭침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표 역시 쿨하지 못합니다. 쿨하지 못하다? 예, 어제 그 다각적으로 제가 그 문재인 대표의 그 발언 전체를 다 놓고 봤는데요. 북한의 소행, 북한의 천안함 침폭, 북한의 천안함 침폭이라는 이 그 정확한 언급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침폭이라는 발언은 나왔습니다만, 그 침폭이라는 발언은 나왔습니다만 이 앞에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의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나온 적이 또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공개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고, 이걸 전해서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가 해병대 그 이사령부를 찾아갔을 때 이 어떤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그 방송으로 저희가 어떤 싱크라고 하죠.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도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윤해 대변인, 그리고 또 한 분 김영록 대변인의 전언을 함께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분의 말도 약간 달라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김영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의 천안함 침폭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또 유은혜 대변인은 386 출신이어서 그럴까요?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얘기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확한 나의 국가관은 뭐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한 번 더 공식석상에서 분명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왜 비공개로 했는지 그 부분 어제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질의를 또 했었는데, 아마 공개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논리가 뭐고 왜 이걸 다시 믿게 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왜 처음 인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명쾌하게 문재인 대표가 이래서 생각을 바꿨구나. 왜 이렇게 해서 북한의 소행을 인정하게 됐구나. 이런 이유까지 이해가 될 텐데. 그리고 그죠? 그게 문재인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요. 문재인 대표는 제1야당의 현직 대표일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가장 유력한 여야에서의 대선 후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국가관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천안함 그 5주기 행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갔습니다만 전체 지도부 가운데 간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적으로 변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좀 부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온건파인 주승용 최고위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럼 전화해 보시면 되잖아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참 고맙게도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맙게도요. 트위터에. 예. 예. 참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화를 잘 안 받죠? 네. 그런데 우리 황석태 기자 같이 출입해서 잘 아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느닷없이 한쪽 날개를 접고 오른쪽 날개로만 날려는 급격한 우회전을 경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천안함 침폭이라든지 그리고 아울러서 천안함 5주기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 이런 것들을 지나친 우클릭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그 조수진 차장이 정청래 의원의 트위터를 전해줘서 네.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좀 온건한데요. 그 정도면- 만약에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 정도 수위에서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좀 제가 생각- 봐줬다 이거죠, 문재인 예, 대표를. 그렇죠.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람 지금 저런 안보 행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 그만큼 그 지분이 있어서 저 정도의 반발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뭐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예, 난리가 아마 났겠네요.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예.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새정치의 입장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문 대표와 새정치 의원들의 입장도 다른데 그럼 제1야당의 안보관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마 핵심적인 의문이 아닐까 싶은데 조수진 차장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표의 어제 행보, 이 천안함 용사들을 그 기리는 그 현충탑에 가서 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못 박은 데 대해서도 못마땅한 기류 금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분명한 어떤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세계의 어떤 나라를 가봐도 이 국가의 안보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이 사회 정책이라든지 소득과 분배와 같은 경제 문제를 관해서 논하는 것이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열로 치닫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이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어떤 국론 분열에 가중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새정치연합이랑 당 자체가 워낙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글쎄 공식 석장이 아니라 비공개 발언인 자리에서 폭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새정치연합의 어떤 그 세월 천안함에 대한 방향이 그렇게 바뀌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요. 문재인 그 당시 대선 후보는 뭐 유세라든지 이런 곳에서 폭침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 네. 다만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들, 당 공약집에는 침묵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대선 끝나고 뭐 회고록 내지 않았습니까? 네. 반성을 회고록. 거기서도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즉 말로 하는 거에는 가끔 폭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어떤 서면 자료는 전부 다 침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폭침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으나 벌써 정청래 최고위원 우클릭 행보를 경계하고 있고요. 다른 예전에 그 세월호의 그 천안함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던 여러 중진 의원들 아직까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침몰이라는 단어 대신에 폭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새정치연의 방향이 천안함에 대해서 명백하게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의 폭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보에서 강하게 우클릭을 하겠다라고 당의 노선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 이걸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여기서 많이 오네요. 새누리당이 종북 프레임을 재보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혹시 야당이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그러니까 문 대표의 입지가 약해질까봐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으로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한 3단 이상은 되시는 시청자분 같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했는데 조수진 차장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지금 김태현 변호사 설명에 이어서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질문과 관련이 돼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왜냐면요, 이 문재인 대표의 쭉 2012년 대선 때부터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이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천안함 침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공보물에도 분명히 침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왔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 대선 패배 후 1년 뒤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침몰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주 재미있는 현상,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침폭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단체 모두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침폭이라고 한 거냐. 이 혹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불끄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재보선은 그 옛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종북 논란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간의 어떤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 느닷없이 이 침폭이라고 못 박은 거는 그냥 전략적인 거 아니냐,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북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아까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그 연장선상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이른바 진보 성향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정부의 발표 못 믿겠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도 못 믿겠다라고 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은 어떤 이유냐, 여기에도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때 자신이 했던 얘기부터 쭉 반추하면서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북한의 소행과 그리고 침폭이란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뭐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공식적 태도는 뭐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납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 가지만 첨언을 한다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요. 어제 천안함 5주기였죠. 26일 밤에 북한 방송에서는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2명의 한국 국민이 우리가 체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남한의 조작극과 위장극에 가입했다는 정황을 포착을 했다 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왜 5주기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내놓고자 하는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바로 그들이 위장을 하고 있고 바로 그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일사불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안보 이슈는 사실 일관성 있는 국가 전략이어야지 어떤 선거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예. 아마 근데 조수진 차장, 네. 아마 조금 전에 이제 그 야당의 뭐 좀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욕을 하고 있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 대선 주자를 꿈꾸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실제로 하겠느냐 이거죠. 문재인 대표가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뉴스톱10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야죠. 그게 언론의 태도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뭐 내일 안 하면 모레도 하고 이렇게 또 요청을 좀 해야겠네요. 자,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에 우리 박성원 논설위원, 우리 패널로 자주 출연하시는 박 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 내용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역시 사진이 더 잘 나왔죠? 예. 자, 제목은 문재인은 이 나라가 부끄러운가, 이런 제목인데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그리고 사드, 이런 문제 등은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 대표는 먼저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까마득하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조금 더 보고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야겠는데요.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문 대표가 사드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길 희망하고 있는 사드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주권 국가답지 못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문 대표가 지금 우리가 아직 광복이 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런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좀 소극적이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문 대표가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글쎄 주권국가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사드 배치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저는 직접적인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그걸 항상 주권국가와 연결시켜서 우리 주한미군 같은 거 전시작전권 가져오지 않으면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주권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권국가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나누셔서 우리는 주권국가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드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작전권의 연기도 상황에 따라서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덧붙이면요. 이 사드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 최고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 주한미군 내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외교가도 시끄럽고 정치권도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고고도에서 타격하는 그 기술, 그 미사일 배치를 국내에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방어가 지금 현재 체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배치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난주 토요일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 부끄럽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 의원들처럼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드는 필요하다는 건지 사드는 필요한데 이거를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주권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건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선 후보 또 국가의 어떤 지도급 인사라면 이 어떤 모호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답변하는 것은 특히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에도요.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향적으로?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당의 입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갑시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계속 알쏭달쏭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히 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은 이 칼럼을 어떻게 정리했을지 궁금한데 자,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 한 두세 개만 더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 대표가 전작권 전환 연기나 사드 배치론을 비판하려면 현재로선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정한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은 있고 우리는 없는 이런 상황.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럼 대안은 뭐냐? 사드를 하기 싫으면 이런 것까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죠. 저것도.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외교안보 부처를 출입하면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갑자기 그러면 KAMD 얘기가 쏙 들어가고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하죠. 사드를. 흔히 이 사드가 갑자기 또 대두되는 이런 모양새, 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변질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드가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공개 토론도 해보고 여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내밀한 아주 세밀한 예. 토론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기에 맞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런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자,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보여주시죠. 문 대표가 80년대 운동권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듯한 당 안팎의 반미 자주파들에게서 벗어나 현실적인 안보 노선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이런 색깔 공세는 발 붙일 것이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 구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한 진단이긴 하지만 예. 과연 저게 문재인 대표가 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극도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뭐 예전에 보셨지만 참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폭침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 문재인 대표가 조금의 안보에 대해서 우클릭 하려고 할 때마다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당에 흔드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또 참여연대에도 이 폭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요. 외부 단체들, 내부의 의원들 다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서서 문재인 대표가 당의 흐름을 우클릭고 강하게 안보에 있어서 가져올 수 있을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쓴 칼럼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표가 안보 문제로 여당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는지 궁금하실 텐데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하면 좀 문제 발언하는데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재보선을 종국몰이로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황스택 기자. 네. 예. 이적성 발언이다. 네.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저 발언을 할 때는 분명히 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스텝이 확실히 꼬였습니다. 왜 스텝이 꼬였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 정치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쓸 수 단어가 아닙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는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핵 확산 금지 규약 NPT 체제에서도 일부 인도하고 파키스탄 등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은 절대 국제사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의 근거 역시도 바로 북한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건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외교부하고 지금 국방부가 그 당일날 불이 났습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예. 그리고 지금 국방부 역시도 북한이 탄두 소형화의 수준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봤는데 조금은 예. 좀 무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대권 주자 가운데 일단 무상급식 문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일단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드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과연 지금 새누리당에서 좀 존재감이 없어진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조금 발언이 나간 좀 그 외교 관례라든지 국제 외교의 어떤 룰을 좀 무시한 발언을 좀 무리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사실 2013년 9월에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벤 로즈 백악관 그 NSC 부대변인이 이란하고 북한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래서 아주 발칵 그랬죠, 뒤집힌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정치화시키거나 정치의 의제화시킬 때는 정말 내밀한 공부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이 듭니다. 자, 정치권 얘기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보니까 퍼포먼스를 또 재보궐 때문에 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모두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4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성남 중원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후보자의 신발을 신겨주면서 끈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네, 왜 파란색 운동화인지는 아시겠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징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작년 6.4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작년 7.30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상 이 후보 공천을 받으면 파란색 운동화를 선물하고 신발끈을 조여줍니다. 예, 지금 바짝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함께. 예.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분 아마. 예, 대표가 저렇게 끈을 매주는데 열심히 뛰어야죠. 자, 근데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지지율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된 지 1년 사이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새정치민주 지지율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까지 봤는데 호남에선 떨어진 건가요?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텃밭 바로 호남인데요. 이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지지세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예. 이런 결과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네, 어제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주년을 맞았죠. 그래서 이 호남의 특히 이 지지율을 분석해 보니까 1년 전보다 무려 10%포인트가 하락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에서 여당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이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50%,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또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도 이번에 당선을 노려볼 수 있다. 당선을 노려본다고요? 이런 어떤 예. 계속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지지세가 예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 야당 정치권 얘기 그리고 재보선 선거 이야기까지 길게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